오늘 타임스퀘어에 있는 국가 부채 카운터를 보십시오. 모든 미국인에게 경종을 울릴 숫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금액은 36조 달러를 빠르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40조 달러를 향해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이해하려면 36조 장의 1달러 지폐를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폐 더미는 달을 넘어설 것입니다. 또한 수백만 마일 우주까지 뻗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은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면에 표시된 큰 숫자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다가올 세대를 위한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금융무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 은퇴자금,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분 동안 저는 미국 정부가 이 부채를 어떻게 지우려고 하는지 밝힐 것입니다. 또한 수학적 계산과 역사적 사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세금이나 지출 삭감을 통해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용은 여러분의 구매력을 조용히 몰수하는 데서 발생할 것입니다. 2024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247년간 이어져 온 전례를 깼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는 이제 국가 부채 이자 지급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방에 할당된 자금을 넘어섭니다. 이 사실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과거 채권 보유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우리의 지출이 더 높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보호하는 군대를 장비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을 초과합니다. 우리는 전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보다 이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9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자 지출은 연방교육 프로그램을 합친 금액을 넘어섭니다. 또한 모든 운송 인프라와 과학연구 예산도 초과합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해도 최근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매일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매시간 1억 2,500만 달러입니다. 이는 초당 3만 5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됩니다. 오직 오래된 부채를 갚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수치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도 아닙니다. 좌우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수학적 함정입니다. 어떤 정치적 의지도로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세 가지 잠재적 해결책만 존재합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막대한 부채를 축적한 모든 국가는 이와 동일한 세 가지 선택지에 직면했습니다. 역사는 수세기와 대륙에 걸쳐 이 선택지들을 반복적으로 시험했습니다. 이 선택지 중 두 가지는 현재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긴축 정책입니다. 이는 대규모 지출 삭감과 상당한 세금 인상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조치들은 예산을 균형 있게 만들고 국가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든 개인의 소득세를 즉시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전체 미군을 해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40%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치명적인 조합 또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정부는 매년 6조 8천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그리고 4조 9천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입니다. 이는 1조 9천억 달러의 적자를 초래합니다. 이 수치는 이자가 복리 계산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세금만으로 그 격차를 메우려면 모든 미국인의 세금이 약 40%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1998년에 이를 실행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2014년과 2020년에도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는 2015년에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게 채무 불이행은 고통스럽지만 생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이것은 핵 옵션입니다. 미국은 세계의 기축 통화를 발행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근본적인 가정 위에서 작동합니다. 여기에는 연기금, 보험회사,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가 포함됩니다. 그 가정은 미국 국채가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에서 무위험 금리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그 핵심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은 하룻밤 사이에 붕괴할 것입니다. 신용시장은 즉시 마비될 것입니다. 국제무역은 중단될 것입니다. 이는 신용장이 무가치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용카드는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현금 자동 입출 금기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료품점은 재고를 보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금융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는 2008년을 연습 라운드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주요 기관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중국은 8천억 달러 이상의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기금, 보험회사, 은행들은 수조 달러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중국 정부를 동시에 파산시킬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도 파산시킬 것입니다. 모든 미국 은퇴자와 서구권 주요 은행들도 파산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시적인 채무 불이행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남은 선택지, 즉 세 번째 선택지만을 남깁니다. 이것은 역사상 모든 과다 부채 제국이 선택했던 선택지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선택지 사이에 갇혔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과다 부채 제국들은 이 길을 택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은화 데나리우스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20년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후 영국도 1950년대에 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부채 상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을 삭감하지도 않습니다. 세금을 인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모든 달러와 모든 센트를 전부 갚습니다. 이는 정시에 전액 상환됩니다. 하지만 이 상환은 빌렸을 때보다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화폐적 차액을 인쇄합니다.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추측도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입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수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왜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하는지도 설명합니다. 정부가 36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인플레이션이 매년 5%로 진행된다면 그 부채의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매년 5%씩 줄어듭니다. 장부상의 명목 가치, 즉 숫자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부채의 구매력은 감소합니다. 실제로 실물 재화와 서비스로 나타나는 가치는 매년 5%씩 줄어듭니다. 구매력 측면에서 정부는 1년 만에 1조 8천억 달러의 부채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 한 해 동안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의 세금 인상 없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단 하나의 프로그램, 삭감 없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의회의 투표도 필요 없었습니다. 채권 보유자들은 상환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달러를 받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정확한 금액의 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달러로는 5%더 적은 식료품과 적은 휘발유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5%더 적은 주택과 의료 서비스를 얻게 됩니다. 5%의 인플레이션율에서 10년 동안 부채의 실질 가치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매년 발생합니다. 36조 달러는 오늘날의 구매력으로 약 22조 달러의 가치가 됩니다. 정부는 효과적으로 14조 달러를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료품점에 갈 때마다 이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 전략은 금융억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금리를 인플레이션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저축자와 채권자로부터 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를 차용자와 채무자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채무자입니다. 40년 동안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경제정책을 지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실업률을 야기했음에도 발생했습니다. 잠재적인 정치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잔혹한 경기 침체를 야기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업률은 10%에 달했습니다.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볼커는 인형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는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정치인이 아닌 통화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근본적인 수학적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금리가 1980년대 초 수준이었던 10%로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36조 달러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연간 3조 6천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매년 개인소득세로 약 2조 4천억 달러를 징수합니다. 만약 금리가 10%에 도달한다면 이자 지급액만으로 전체 개인소득세 기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모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학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사회보장 수표는 부도 처리될 것입니다. 군인들의 급여는 중단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갇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4%, 5%, 심지어 6%의 인플레이션도 용인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은 즉각적인 정부 파산입니다. 이 상황을 재정 우위라고 부릅니다. 현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재무부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제 하인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독립성은 한 세기 이상 달러를 보호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전에 사용했던 전략을 다시 실행하고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119%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금으로 부채를 갚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긴축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융억압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청산했습니다. 10년 동안 1945년부터 1955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법적으로 금리를 제한했습니다. 상한선은 2.5%로 설정되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6% 이상이었습니다. 매년 채권 보유자들은 자신들의 구매력에서 3.5%를 잃었습니다. 이는 조용한 부의 이전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저축자로부터 국가로 부를 옮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945년과 1955년 사이에 $10,000의 국채를 보유했다면 여러분은 $10,000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10,000로는 1945년에 $7,000로 살 수 있었던 것만 살 수 있었습니다. 1955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채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비해 부채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부채는 여전히 장부상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채는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동일한 전략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 가지 현대적인 도구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당신이 절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도구는 포로 구매자입니다. 자유시장에서 정부가 36조 달러의 부채와 연간 1조 달러의 적자를 가지고 있다면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위험한 채무자이며 파산 상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8% 또는 심지어 10%의 이자율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시장이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10%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의 이자율에서는 이자 비용이 연방 예산의 절반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조작되었습니다. 정부 부채에 대한 자유시장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은행 규제망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 규제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바젤 서드와 도드 프랭크와 같은 이름들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에게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무사항입니다. 규제기관들은 미국 국채를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은행들은 자산의 특정 퍼센티지를 국채로 보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은행들이 충분한 국채를 보유하지 않으면 규제기관들은 그들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의 부채를 보장하기 위해 국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연기금도 안전자산으로 국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채가 단지 3%만 지불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를 잃고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연기금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 국채들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이는 국채에 대한 엄청난 인위적 수요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수요는 자유시장이 자연스럽게 설정할 수준 아래로 이자율을 억누릅니다. 당신의 연기금은 정부 부채가 건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규제기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기금을 폐쇄할 것이기 때문에 부채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은퇴저축을 파산한 정부에 빌려주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고장난 온도계입니다. 인플레이션 조정 지불금을 받을 사람들에게서 훔치려 한다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 혜택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됩니다. 매년 혜택은 인플레이션율만큼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는 은퇴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가 연동 국채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되는 국채로도 알려져 있으며 채권입니다. 그 원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만약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면 정부는 채권 보유자들에게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면 그들은 단지 3%만 더 지불합니다. 한 정부 기관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80년대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 계산 방법론은 조용히 12번 이상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각 계정은 보고된 수치를 지속적으로 낮추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대체 편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논리는 스테이크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햄버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지수는 대신 햄버거의 비용을 측정합니다. 측정된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생활 수준은 감소했습니다. 스테이크 대신 햄버거를 먹는 것은 품질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쾌락적 조정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차량이 $10,000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향상된 안전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면 관계자들은 그 실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추가된 가치가 비용을 상쇄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계산에서 종종 축소되거나 제거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휴대폰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더 좋은 카메라를 의미한다면 측정된 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더 많은 시술을 보장하는 더 높은 건강보험료 또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국은 주택 비용을 측정하는 방식도 변경했습니다.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그들은 소유자 등가 임대료를 사용합니다. 이는 설문조사 기반 추정치입니다. 이는 실제 주택 지출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방법론으로 측정되었다면 오늘날의 공식 소비자 물가지수는 보고된 수치의 2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생활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도구는 통화 공급의 확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미국 부채의 주요 구매자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이 국가들은 구매를 줄이거나 심지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기관이 개입해야 합니다. 개입이 없다면 이자율은 급등하여 정부의 지급 불능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은 궁극적인 구매자 역할을 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새로운 돈을 전자적으로 생성합니다. 이 새로 생성된 통화는 국채를 구매합니다. 이 과정은 양적 완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연방준비은행이 이를 취득합니다. 이 돈은 잠시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출할 자금을 받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그 대가로 차용증을 얻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천억, 때로는 수조 달러만큼 통화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채권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개입이 없다면 수익률은 8%, 10% 또는 그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 생성은 새로운 달러를 금융 시스템에 주입합니다. 어떤 품목의 공급이 증가하면 그 가치는 일반적으로 감소합니다. 주식시장은 기업 수익성 증가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달러가 동일한 수의 이용 가능한 주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치도 추가 주택 단위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는 더 많은 달러가 동일한 부동산을 놓고 경쟁한 결과입니다. 이 현상은 종종 모든 것의 버블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의 은퇴 계좌는 더 커 보입니다. 당신 집의 장부 가치는 증가했습니다. 당신은 더 부유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실제 부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각 달러의 구매력은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당신이 보유한 모든 달러의 가치를 줄임으로써 의무를 상환합니다. 이는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달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당신의 급여에 있는 모든 달러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당신의 은퇴 계좌에 있는 모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는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부의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칸티용 효과라는 경제 원리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18세기 경제학자인 리처드 칸티용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칸티용은 새로 생성된 돈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가장 늦게 받는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연방준비은행이 통화 공급을 1조 달러만큼 확장할 때 그 자금을 광범위하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금을 금융 시스템의 상위 계층에 직접 주입합니다. 그들은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블랙록과 같은 주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합니다. 이 기관들은 새로운 돈에 먼저 접근하며 무이자로 얻습니다. 이는 자금이 더 넓은 경제에서 순환하기 전이며 물가가 변동하기 전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이 기관들은 자산을 구매합니다. 그들은 주식, 부동산, 그리고 원자재에 투자하며 공급이 제한된 모든 것을 찾습니다. 이 새로운 돈이 임금 형태로 일반 근로자들에게 도달할 무렵에는 물가가 이미 오르기 시작합니다. 임대료는 이미 상승했습니다. 식료품 비용 또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부유한 개인들은 물가가 낮은 동안 돈을 받았습니다. 덜 부유한 개인들은 물가가 이미 상승한 후에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연방준비은행이 수조 달러를 창출하기 시작한 이후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K 자형 경제라고 부릅니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사업체와 같은 자산을 보유한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주식시장은 400% 급등했습니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치는 2배 또는 심지어 3배로 뛰었습니다. 미국 억만장자들의 총 순자산은 2008년에 1조 3천억 달러에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5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동시에 임금에 의존하는 하위 90%의 사람들은 구매력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40년 동안 실질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정체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주택, 교육, 그리고 의료비는 임금 인상을 극적으로 앞질렀습니다. 1980년에 중간소득의 3배였던 주택 가격은 이제 중간소득의 8배에 달합니다. 국가의 부채는 미국 중산층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해결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미국의 전통적인 금융지혜는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일하고 수입의 10%를 저축하며 은행 저축 계좌에 자금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권고는 국채를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식 60%와 채권 40%로 구성된 60대 40 포트폴리오는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접근 방식은 개인들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억압 기간에는 그러한 조언을 따르는 것이 재정적 자기 파괴와 같습니다. 현금으로 저축하거나 1% 또는 2%의 이자를 버는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 실제 인플레이션은 6% 또는 8%를 기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매년 구매력의 외에서 6%가 손실됩니다. 10년 동안 개인의 부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4%의 수익률을 내는 국채를 구매하는 것도 연간 손실을 초래합니다. 실질 인플레이션이 6%인 반면 이는 실제로는 2%의 손실입니다. 본질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돈을 관리해달라고 정부의 돈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투기가 필수가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들은 이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기록적으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금, 그리고 원자재를 구매해야 합니다. 정부가 인쇄할 수 없는 이러한 희소 자산들은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책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경제를 카지노로 변모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은 재정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도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안전한 선택지를 정책적으로 고의로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하나의 추가적인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현재 연방준비은행, 재무부,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개발 중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즉 디지털 달러입니다. 현재 정부가 당신의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 요소는 바로 실물 현금입니다. 만약 정부가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여 사실상 저축을 보관하는 데 비용을 청구한다면 중요한 탈출구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실물 현금을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물 현금은 익명이며 추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정부 권한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이 선택지를 없앱니다. 달러가 완전히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면 연방준비제도 데이터베이스 항목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실물 현금이 폐지될 경우 정부는 개인의 재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당국은 즉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디지털 지갑은 매월 잔액에서 1%가 공제되도록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강요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의 만료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양금은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위협으로 간주되면 한 번의 키입력으로 계정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인되지 않은 명분에 기부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영장이나 재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국은 모든 개인의 거래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쇼핑 장소, 구매 내역, 지급 대상이 포함됩니다. 이는 완전한 금융 감시를 의미합니다. 중국과 유사한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낮은 점수는 항공권 구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 통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출 금액을 제한하고 금 구매를 금지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을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금 만료일을 시험했습니다. 또한 지리적 지출 제한을 시험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현재 디지털 유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방준비제도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달러는 부채 위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정부에 전자적으로 부를 압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움직임은 주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부의 재분배가 심화될 때 탈출 경로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은 국가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 채무 불이행은 점진적이고 행정적이며 관료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진정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36조 달러의 부채는 실제 가치로 결코 상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다음 10년에서 15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희소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승자로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위치의 부동산,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인쇄 불가능한 암호화폐가 포함됩니다. 진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사업, 즉 정부의 발행 능력을 넘어선 항목들도 성공할 것입니다. 반대로 국가 통화와 기존 기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금, 저축계좌, 그리고 국채로 부를 보유한 개인이 포함됩니다. 저축을 통해 번영을 이루는 미국의 이상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산 보존에 중점을 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인플레이션 규제, 디지털 감시를 통해 부채를 없애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동시에 개인의 구매력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역사적 증거는 진정으로 절박한 정부는 미묘함을 버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린 방법이 불충분하다고 판명되면 그들은 단순히 법을 변경하고 원하는 자산을 압류합니다. 1933년 미합 중국 정부는 그러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를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단 한 번의 서명으로 미국 시민의 금 소유가 불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미국인에게 온스당 20달러 67센트의 금을 넘겨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거부할 경우 $10,000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연방교도소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또한 안전금고를 습격했습니다. 모든 금을 압류한 후 정부는 즉시 온스당 35달러로 재평가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조치로 미국 국민으로부터 금 가치의 40%가 박탈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1933년의 대규모 금 압류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를 공유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밀 법적 조치와 부자들이 탈출하기 위해 사용한 허점들이 포함됩니다. 무서운 법적 선례가 오늘날까지 존재합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개인의 금, 비트코인, 심지어 401k 연금을 압류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이 정말 안전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콘텐츠를 위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금고에서 뵙겠습니다.